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데카르트 수학책방 1주년 기념되는 날인데 아주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수학 호감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인 오지은 선생님은 저랑 굉장히 오래, 그쵸? 네. 우리 얼마나 오래됐죠? 저희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뵀을 큰 거예요. 딸? 큰 딸이 27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두 딸의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본 제가 산 증인입니다. 오지은 선생님 굉장히 똘똘하시고 아이들도 똘똘한데 똘똘하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를 지도하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도 제가 직접 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부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학 공부방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이 땅에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이도 잘 가르쳐야 되고 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나도 여성으로서 성장하고 싶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저는 오지은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어떻게 아이를 지도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인적인 얘기도 있는 이 책을 출간하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지은 선생님 소개. 네. 인사하세요. 네. 일어나야 될 것 아니요, 같은데. 괜찮습니다. 나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저자 특강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 주신 대로 강민 선생님과 인연이 굉장히 깊고 제가 학생하고도 인연이 그 이후에 숙생까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연결시켜 드렸어요. 제 아들을 가르치셨어요. 네,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오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강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수학적인 개념이 잡힌 게 정말 과언이 아니라 강민 선생님의 가르침을 거의 다 흡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아서 특별히 여기 데카르트 수학책방에 제가 저자 특강을 처음 하게 된 거는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수학적인 방향을 제시할지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럼 시작하시면 네,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 하세요. 일단은 PPT로 좀 보여드릴 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어요. 일단 배경은 저 책에도 그 놀이동산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아이들이 수학하면은 좀 문제집 풀고 좀 딱딱하고 점수 맞아야 되고 이런 의미였다면 저는 수학을 좀 즐겁게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이동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제가 이제 서칭을 해서 그림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간단하게 일단 저는 자녀를 키우고 이미 다 성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중점을 둔 거는 아주 저학년 때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제가 좀 손을 안 본 케이스예요. 굉장히 편리하게 잘 키운 케이스인데 어쨌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나 이제 아빠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시기를 한 20년 정도로 봤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교육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그냥 예전부터 들어왔고 고리타분하지만 그래도 세 가지로 좀 꼽는다면 지덕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지덕체도 가만히 보면 이게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거를 거꾸로 거울 구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지덕체를 거울로 이렇게 돌리면 채덕지. 그래서 요걸 20년 안에 좀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채워봤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물론 지덕체를 골고루 계속 함양을 시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그 시기별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눌러주시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까지 신체 발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는 잘 먹이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신체라는 거 운동하고는 좀 여기서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몸의 건강, 그리고 이제 뭔가 버텨낼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몸을 다룰 수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시기는 요걸 중점적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 거야 이런 시기가 와요.
그 시기에는 어느 것도 안 들어요. 무조건 내 거고 나밖에 모르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약간 철학적인 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나와 타인을 구별할 줄 아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요게 좀 더 발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한 6살, 7살에 계속 물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요 시기가 이제 취학 전에 아이들이 지적 성장이 막 폭발할 때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거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죠. 그러면 요때 다시 지로 시작을 해서 요때는 이제 학습 도구로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걸 일깨워주는 한 초등 정도 시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사춘기가 오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엉덩이 싸움이 시작이 돼요. 고등학교는 아무리 초등 저학년 때 날고 기었어도 자리에 앉아서 정말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입시의 결과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게 골고루 발달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은 요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봤을 때 저는 수학을 요 시기에 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그 내용을 여기 책에 많이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막 폭발할 시기에 그 호기심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거. 다른 어머님들도 그 시기에 다 느끼셨을 테지만 그 시기에 어머님이 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신 경우에는 그 싹이 좀 많이 꺾여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저는 좀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주시면.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호감이랑, 그 다음에 의지랑, 그리고 성취, 이 세 가지 요소를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나 매너리즘에 빠졌어. 막 처음으로 첫 시작에 뭐 그런, 그걸 불러일으키자, 첫 마음을 일으키자 이러는 게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사람은 어떤 호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물론 직업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니까 호감도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 호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제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굉장히 호감 있게 아이들을 지도했고 첫째는 잠깐 그 시기를 좀 놓쳤지만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 시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정말 첫째 얘기가 사실 좀 더 많아요, 책에. 첫째가 그 의지를 가지고 막 그 등급을 올린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호감으로 끝나선 안 되고 그걸 의지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취는 뭐냐면 성공 경험하고는 약간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작은 순간순간 요렇게 했는데 요게 되네? 내가 생각한 게 맞네? 이렇게 계속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 그리고 엄마나 가족들하고 할 때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 이런 게 다 성취고 점수도 물론 성취죠. 근데 점수에 너무 비중을 두면 그것이 이제 성공을 못했어 라는 오히려 자기 비하나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자잘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어나면 다시 호감이 생겨요. 또는 이게 일어나면 나 점수 잘 받아야지 하고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 뭐 가슴이 뛰어 이러는 게 사실은 가슴이라는 심장이 뛰는 거지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뇌고 뇌에서는 어떤 작용을 해서 그 뇌에 여러 가지 저장 그 피지나 뭐 각각의 부분에 저장된 그 어떤 정보가 각각의 또 신입술이 연결이 되고 이런 과정으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과정 안에 아이들이 수학을 다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감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학은 이성적인 학문이고 감정이 뭐가 중요해? 하기 싫어요. 그런 게 어딨어? 억지로 참고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결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을 다 꺾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이미 호감이나 어떤 감정이 생겨야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수학의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하는데 그 감정을 다 억누르고 내가 억지로 이걸 해야 돼. 주어진 일이니까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뇌의 각 요소들이 시냅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뇌과학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도 읽고 아니면 이제 정보를 좀 얻다 보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이 세 가지를 다 맞물려야 되지 뭐가 하나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어서 이제 수학 호감 이렇게 얘기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뇌에 개념을 넣어야 되겠죠. 이런 그림 컷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주유를 하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수학 개념을 뭐 안다 아니면 뭐 수학이 아니어도 모든 학문에 있어서 그 원리와 개념 그런 어떤 학문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거를 안다는 거는 뇌에 내가 그 내용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장하는 과정이 수학만큼 체계가 잘 잡히고 그 전체의 아웃라인을 잘 읽어내는 학문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공부도 잘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수학적인 그 틀 안에 다른 과목을 이었을 때 굉장히 체계를 잘 잡는 거죠. 그렇다고 수학을 못하고 다른 걸 잘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걸 잘하는 그걸 도구로 써서 그거를 이해했던 메커니즘 안에 수학적인 개념을 또 넣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뇌와 뇌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체덕지, 지덕체, 그 지가 맞물려 있던 시기, 초등 저학년 또 미취학 요 시기에 그 뇌의 구조를 그릇을 만들어 놓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단편적인 기술적인 일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전문가들이 이미 다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걸 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 개념을 좀 알고 싶은데요. 수는 사실은 양적인 수를 의미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순서를 뭐 기수서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명명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쉬운 말로 양, 순서, 뭐 이렇게 뭐죠? 지금 이름 이렇게 했는데 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지은이는 어제 독서를 했는데 요거 어떻게 읽어보실래요? 한 분씩 읽어봐 주세요. 그 빨간 쪽에 10쪽을 읽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또 다르게 읽을 수도 있을까요? 10쪽을 읽었다고 읽을 수도 있겠죠. 또는 1영쪽을 읽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의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은 사실은 요 세 가지의 의미가 숨어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읽는 거예요. 똑같은 10도 10로 읽을 때가 있고 10으로 읽을 때가 있고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억지로 좀 꾸민 건데 만약에 이거를 1영쪽 한글로 1영을 이렇게 썼다. 그래서 1영쪽에 가면 어떤 뭐 관광지가 있어. 뭐 이런 책의 제목을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를 숫자라는 형태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 이런 고대의 수도 이제 다 거쳐서 지금은 전 세계 누구인이나 너무나 편리한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저작권은 인도에 있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파한 것 뿐인데 아라비아 숫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의 기호화된 것이 수의 개념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정제된 거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만 사실은 이런 데카르트 수학 책방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들이 책으로 먼저 수를 접해야 돼요. 그래서 책 안에 들어있는 역사, 뭐 고대 문명,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다 보면 인류가 수를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알아챘지? 저는 제가 수학이 너무 수포자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 수학이 이렇게 재밌어? 라고 했던 시점이 이런 고대의 수부터였어요. 어떻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슴이 3마리가 지나가요? 뭐 나무가 3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요? 근데도 머릿속에 3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진짜 천재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그 원시인은? 그래서 그거를 뭐 몸으로도 수를 나타내고 뭐 짝대기로도 나타내고 그걸 막 기호화시키고 싶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나라별로 시대별로 기호화됐고 우리는 기호를 보고 이게 수야 라고 하면서 인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지금 읽는 책에는 뇌는 수학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파트에 사람들이 수를 셀 때 손가락으로 주로 세잖아요. 그게 분명히 유전적으로 사람의 인류학적으로 뇌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측하고 있는 게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뇌에 작용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대요. 그리고 그거와 그 근처에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 또 근처에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운동지능과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같이 작용하고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뇌에 그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를 이해하려면 그런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충분히 익혀야 되기 때문에 단순 연산을 반복하는 거는 그리 좋지 않은 이유가 이런 시간을 쏙 빼버렸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숫자, 그러니까 기호를 조금 더 연장을 시키면 수라는 거는 이 언어로서도 지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는 뇌의 영역하고 또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영역하고 또 약간 다르게 분포가 돼 있대요. 그래서 언어 지능을 잃어버려도 숫자만 보고도 그 수의 양감을 느끼는 뇌가 또 이쪽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이제 뇌의 그런 작용들을 또 다시 살펴보면 참 인류가 수학을 발전시킨 과정이 뇌에 다 지도처럼 남아있고 우리는 그것만 잘 활용을 해도 수학을 결코 싫어하거나 뭐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뭔가 방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게 너무 정말 고무적인 게 저도 이런 과정들을 막 배우면서 즐거웠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입시까지 잘할까? 라고 하는 건 저도 사실 의문이었어요. 근데 의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방법 맞았네. 내가 생각한 게 맞았고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니까 스스로 하네. 라고 하는 걸 정말 어떻게든 널리 뻗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씨알이 안 먹혀요. 제가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사교육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그 내용을 찾아내면 훨씬 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게 문제라는 거가 오늘의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산 개념을 조금 더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연산 개념은 아이들이 이런 계산할 때 뭐 327 빼기 268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3에서 맨 앞에 3에서 뒤에 8을 빼고 뭐 아니면 7에서 요 앞에 있는 2를 빼고 뭐 이 순서가 막 뒤섞여 있는데 이렇게 막 빼면 안 될까요? 뭐 만약에 이런다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걸요? 아마 바로 더 넘기시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세워서 그냥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궁금해할 애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분명히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해한다는 거는 이 아이가 단위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10의 자리끼리 계산하는 이유는 10이라는 단위, 100의 자리끼리 계산하는 건 100의 단위. 이 단위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단순히 이 십진법의 원리에서 덧셈 뺄셈이 아니라 나중에 분수에 가서도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어떻게 빼? 한 개, 그럼 3에서 2 빼고 1에서 1 빼나? 아까 이 원리대로라면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끼리면 분모끼리 빼고 분자끼리 빼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려주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는 더 뒷단에 이런 단위의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야 되고 사실은 그 전에 수 셀 때도 이렇게 하나 둘 셀 때 같은 그 분류 개념, 같은 집합 개념이 머릿속에 잡힌 상태에서 수를 세웠어야 돼요. 그래서 수의 양감이 충분히 잡힌 채로 아까 그 양감으로서의 수인지 순서를 나타내는 수인지 이런 개념이 같이 계속 잡혀야 되는데 연산이라는 거는 양의 수의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순서를 따지는데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양의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지면 학습을 많이 하거나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면서 연산을 했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빵꾸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 개념에서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단위 개념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또 확장되면 1km, 뭐 100m 이렇게 킬로미터와 100m가 섞여 있을 때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단위를 그러면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아주 궁극적인 이유와 뭐 그런 원리를 본인이 궁금해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궁금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이들을 이제 20년 정도 가르쳤는데 아이들 올 때마다 정말 호기심이 사라진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이거를 정말 쇼를 해야 돼요. 막 이건 궁금하지 않을까, 저건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다 꺾인 채로 학습을 하고 있는 빈 껍데기의 학습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 늘 걱정을 하고 전문가들은 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전문가 말이 맞아. 그럼 제대로 해야지. 라고 저는 그냥 실천했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실천을 안 하셨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연산 개념이 이런 단위 개념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엑기스를 뽑은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형은 저도 이제 교구 학습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교구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구라는 게 사실은 좀 맹점이 있어요. 교구는 눈에 보이고 너무 쉽고 아이들이 재밌어 뭐 도형이 제일 좋아 연산 싫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많은 도형이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형학습이 어려운 이유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도형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점은 아무것도 공간이나 자리를 차지하는 걸 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 위치만 나타내는 존재래요. 근데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된대요. 이 선은 면적을 가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 선이 쌓이면 면이 되고, 면이 쌓이면 입체가 되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종이를 가지고 평면 도형을 배워요. 근데 평면 도형은 사실은 색종이는 평면 도형이 아니에요. 두께가 있잖아요. 평면 도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관념으로 점이 있고 점과 점이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유클리드의 그 기하 원론에 있는 그런 몇 가지 공리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속 거대한 이런 개념을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거를 쉽게 가르치려다 보니까 도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도구의 맹점에 사로잡혀서 도형의 추상적인 개념이 오히려 방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교구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구를 분명히 써야 되고요. 쓰되 가르치는 사람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 이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요. 나는 수포자여서 이런 공부가 싫어, 억지로 해서 가르쳐야 돼 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감이 사라진 채로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느껴져요.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전염이 되잖아요. 선생님도 싫어하는 저 수학을 나도 해야 돼. 막 이런 거. 엄마도 저렇게 싫어하면서 나를 가르쳐.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지능으로는 이해했을지 몰라도 수학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끝까지 가서 입시에 됐을 때 이렇게 싫은 거 다른 것도 할 거 많은데 수학 포기. 그래서 수포자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형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안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경우의 수, 이거는 제가 나눈 이 영역은 초등 영역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거예요. 경우의 수는 지금 AI 시대에 되게 중요하죠. 확률과 통계로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냥 경우의 수로 얘기를 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요새는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찾아내야 돼요. 그 수학적인 그 사고가 사실은 이거부터 시작이거든요. 수학이 아닌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아이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막 왜 빈틈없이 따지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 머리의 틀이 되게 잘 잡힌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찾지? 어떻게 하면 중복 없이 찾지? 이러면서 연구를 할 거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찾아내려고 할 거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럼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확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지식이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빅데이터 뭐 이런 활용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또 이런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허준희 교수가 그 상을 받았던 것도 이거에 좀 근간하는 내용이라고도 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도 고등학교 수학부터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고등 수학 자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고대에 공부했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주 현대 수학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수학이 좀 더 현대 수학에 좀 더 연관 짓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빠져갔고요. 다음은 패턴화. 아이들이 패턴 잘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어디 갈 때 뭔가 반복되는 거, 무늬, 막 미적 감각 이런 미적 감각도 사실은 수학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물이 이렇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 때 그게 패턴화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경우의 수랑도 좀 연관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가 어떻게 벌어지는 양상이 뭔가 패턴이 읽혀. 그러면 그 패턴을 가지고 예측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패턴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미적 감각하고도 연관이 있고 근데 이게 수, 연산, 도형에 다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가 반복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수가 있어요. 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33333이에요. 그럼 3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3분의 1이라는 분수를 0.00333이라는 소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수는 0.3.14259 여기 지금 파이 쫙 있잖아요. 수가 쭉 나열이 되는데 아무리 가도 반복되는 패턴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수예요. 어떤 수로 딱 명명할 수 있는 수기는 한데 이
아라비아 숫자로 이 숫자가 반복되는 패턴을 못 찾기 때문에 A분의 B라는 유리수 꼴로 못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이유가 좀 어렵죠? 어쨌든 그래서 무리수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화라는 작업이 단순히 도형이나 미적 감각뿐만 아니라 수 안에도 숨어 있고요. 연산을 할 때 그 계산 과정,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할 때 그런 패턴을 찾아서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그렇게 과정이 다 숨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융합이라는 거는 같이 또 왜 꼈냐면 패턴을 알아내는 것만큼 괜찮아요. 예. 패턴을 알아내는 것만큼 여기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 패턴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 뇌와 여기 뇌에 저장했던 다른 정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전기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기망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딱 아무 말이나 해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과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그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펼쳐져 있으려면 내가 생각한 지식이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호기심을 열고 감정적으로도 열고 뭔가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야 자기주도가 될 수 있고요. 자기주도가 되면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쉽게 키웠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이런 책을 내고,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어.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뭘? 정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한 게 없나 봐. 너무 좀 슬펐었어요. 근데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내가 했던 거는 머리를 키우는, 그러니까 만났던 그 부분. 미취학 때랑 그 취학하고 나서 그 시기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막 펼쳐나가도록 그냥 내버려뒀구나. 막 틀에 안 넣었구나. 지명학습지 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런 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한 건데 그래도 좀 지로는 있었어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그래도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저는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꺾지 않았던 거. 그게 자기주도 수학지도법의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세상을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돼요. 어머님이 집 만들어 주시고 어머님이 막 잔디 깎아 주시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이 넓은 세상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재미를 불러일으켜 주시면 내가 집을 못 지었어가 아니라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재밌네. 집을 지으려면 요걸 좀 생각해야 되네. 이런 머릿속에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